예, 국제통상법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트 체제에 대해서 배웠죠. 가트 체제에서 이제 WTO 체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 왜 그러면은 가트 체제가 종식되고 WTO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걸 잠깐 리뷰하고 이제 다음 이제 좀 더 이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트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자간 무역 협정이란 것은 어, 우리가 어떤 그룹 회원사들이 거기에서 어떤 협정이 어그리가 되면은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협상의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그죠? 뭐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가트의 하나의 한계가 무엇이었나요? 가트는 만들어질 당시에 우선 그것이 어떤 굉장히 촉박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갖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는 공산품 위주로 모든 것을 이제 상품 위주로 모든 것을 협의를 했죠. 당시에는 서비스란 개념하고 지적재산권이란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 이후에 뭐 1947년부터 쭉 이제 1995년에 이르기까지 한 50년 세월이 흐른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변했고 그래서 새로이 개편될 필요가 있었고 가트의 어떤 계속되는 이제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WTO 세대로 넘어가는 합의를 하게 된 거죠. 특히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어떤 제재의 어떤 파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에 우리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은 관세였고, 그래서 가트는 이 관세율을 낮추는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세 말고 비관세 장벽들이 있었죠. 보조금을 준다는가, 기술 장벽을 한다는가, 수출입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가, 정부의 어떤 구매 제한, 정부 제품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매 제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관세 평가, 이제 반덤핑 절차, 여러 가지 관세 이외의 자유무역에 저항되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트가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이 사실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WTO 체제로 넘어가게 이제 되는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트는 관세 중심으로 했었다. 관세 중심의 무역 자유와 어떤 절차와 이제 이런 것에 요점이 됐죠. 그래서 비관세를 철폐하라는 것은 사실은 가트가 WTO 체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자. 이것이 이제 가트 말기에 서서히 그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부터 조금씩 우리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이었죠. 우리가 이제 이 다자간 무역 협정의 협정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법, 리퀘스트를 이게 뭐냐면은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나 이 수출하고 싶다. 수출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너희 나라에서 뭔가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관세 정도만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관세를 좀 요렇게 좀 부과를 합시다라고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국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무역에서 이제 오퍼시트 주듯이 이제 오퍼 리스트를 회신을 합니다. 자, 그럼 좋다.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는 몇 퍼센트, 요거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리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협상 리퀘스트하고 이제 오퍼 리퀘스트를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 내용을 가트 총회에 보고하고 이제 보고하면 이제 일괄 타결을 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희망하는 관세율표를 주고 그 관세율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앉아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고 이제 되면은 총회 보고해서 일괄 타결해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타결되면은 가트 회원국에 이제 기탁되는 순간 협상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죠. 법도 일단 국회에서 뭐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걸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법의 효력이 생기는 것 같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가트의 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되고요. 체결례는 모든 이제 체결국에 공통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은 하나의 품목이니까 그 품목에 전부 다 이해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틀리죠. 고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기 미국이나 호주산 수입한다 하면은 또 국내에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고기 거의 뭐 지금은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고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이제 무방비하게 이걸 오픈해버리면 그때 뭐 야단이 났죠. 뭐 전국의 농민들이 막 야단이 났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자,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체결국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이제 복잡하죠. 이해관계 복잡하고 또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품목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인하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트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이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괄 인하 방식은 일정 품목에 대해서요. 관세율 일정 비율을 삭감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어떤 식이냐? 고기가 있다, 소고기가 있다 이래 합시다. 그럼 소고기가 있으면은 소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각국이 전부 다 다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몇 프로, 미국은 몇 프로, 호주는 몇 프로, 뭐 뉴질랜드 몇 프로. 자, 그러면 좋다. 소고기란 소고기란 품목을 딱 두고 앞전에 일괄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품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라마다 이해관계를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들어오면 야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약해서 들어오면 이제 거의 뭐 우리 산업이 다 죽어. 그러니까 뭐 한 유예를 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짝짝짝 이제 하죠. 어쨌든 그건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뭐 회원국들이 앉아서. 근데 일괄 인하 방식은 어떠냐? 자, 소고기. 자, 너희들 각각 다 다를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우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관세에서 50% 까자. 뭐 이런 식입니다. 50% 까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100% 했으면 50%로, 한국은 30% 했으면 15%로.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까는 겁니다. 그죠? 일괄적으로 깐다. 그럼 요거는 또 어떤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관세를 50% 삭감을 하면 24% 부가가나는 12%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예외적으로 제외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협상이 빨리 되는 장점이 있죠. 그죠? 빨리 된다. 하자. 이러면. 그럼 딱 보고 내가 이거 뭐 어차피 다 까는 거니까, 다 까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점이 유리하겠습니까? 후생을 위해서 이제 좋죠. 그죠? 후생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거죠. 국민들이 후생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트는 또 어떤 거냐면은
관세 조합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rmonization Approach인데요. Harmonization Approach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건 일괄 인하 방식, 조금 전에 50% 까자 인하 하더라도 원래 관세가 높은 나라는 인하해도 그죠? 우리는 뭐 어차피 뭐 똑같이 까더라도 우리 높기 때문에 이래 되면은 자 아까 일괄 인하 방식을 하면은 수입국의 국민들이 후생이 좋아지죠. 물론 후생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관세가 낮아지니까 수입량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자유무역적인 경쟁적인 관점에서는 봅시다. 똑같이 나누어져 똑같이 우리가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관세에서 똑같이 다운이 된다면은 자 전체적인 가격이 낮아져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낮은 가격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경쟁국이나 어떤 자유무역의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내 가격은 저기 들어가도 뭡니까? 다른 나라 그 나라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어쨌든 거기 자기 나라에서 딱 보고 자기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 싶으니까 자국의 소고기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 싶으니까 낮춰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들어가도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후생적인 차원에서는 좋다 이거죠. 이제 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국의 국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뭐 그렇다 보면 고기 양은 분명히 더 증가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수출국에서 그 고기를 파는 사람들, 육류업자들의 그 수입국에 있는 업자들과의 경쟁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크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그 나라에서는 자유무역이 그 제로 베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느 정도 가격 우위라든지 경쟁력을 갖고 그걸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불리하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소고기에 대해서는 그래 일괄하지 말고 하모나이즈 하자. 우리 그럼 소고기는 뭐 무조건 15%로 다 하자.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 있는 데서 50% 지금 각자가 이렇게 부과하는 데서 50%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전부 다 그냥 50% 전부 다 10%로 하자 이렇게 딱 픽스하는 거죠. 그죠? 그 픽스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관세 조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자간 무역 협정의 이제 주요 협정들을 보면요. 1961년도에 이제 딜론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보통 한 8차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요. 요때는 이제 1961년대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그래서 평균 7%.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상 공산품이 한 4,400여 개가 되었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인하자. 우리가 그 가트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을 주로 뭐를 통해서 그 무역량을 늘리려냐면 관세 인하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큰 장벽이다. 관세가 가장 큰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자.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포커스였습니다. 관세를 인하하다 보면은 자연적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은 사용량이 많아진다. 수요량이 많아진다. 그럼 수요량이 많아지면 무역량이 많아지고 무역량이 많아지면 세계 각국의 생산업자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려고 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각국의 경제가 발전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가트의 논리였죠. 그래서 주로 관세 부분에 대한 어떤 철폐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무역 장벽은 관세 부분과 비관세 부분, 그죠? 아까 말씀드린 앞전에서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특히나 비관세 부분에 관세 부분을 인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못 되도록 하는 이런 비관세 부분의 장벽을 높여버린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관세 부분에 대한 필요성, 자 그런 것의 강조가 이제 가트 말기부터 나와서 이것이 이제 WTO 체제로 이전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됐고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관세는 이제 올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도 관세는 올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이 이제 그 딜런 라운드 있습니다. 올리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 무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관세를 철폐하자. 자유무역 맞죠? 무역을 왜 세계 부흥입니까? 자,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어떻게 해서 돌아갑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묻는 걸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보면은요. 뭐 별거 아닙니다. 모든 것도 다 이치를 따지면 되니까요. 공장은 물건을 살리는 수요가 많으면 물건을 살리는 수요가 많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값이 떨어져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수입을 자유무역을 하면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나라의 특정 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입국에서는 역으로 수입국에서는 가격이 세계 가격 즉 국제 가격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에 수입을 뭡니까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철폐되고 나면 결국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과 같은 레벨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가 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편익이 생겼다, 이득이 생겼다. 이걸 갖다가 소비자 잉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비자가 얻은 잉여, 생산자가 얻은 잉여, 그 다음에 국가가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의 잉여, 이 세 개가 모두가 합쳐졌을 때 실질적으로 총잉여라는 거, 총수익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총수익이 결국 뭐와 관계됩니까? 총수익이. 이 총수익이 결국은 GDP입니다. 그래서 이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 국민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많은 소비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많은 공장들이 가동이 돼야 되고 이 공장들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투자돼야 되고요. 설비가 투자되고 난 이후에는 많은 인력들이 고용이 돼야 되고요. 이 고용된 인력들이 다시 자기가 받은 페이로 또 소비를 하는 이런 순서란이 돼야지만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부흥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도 동의하시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뭔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몇몇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독점한다면, 즉 보호무역을 한다면은 그것은 고용도 창출되지 않고 소비도 창출되지 않고 공급도 제한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은 항상 균형 가격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요와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그죠? 공급량과 수요량.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수요량과 공급량, 이 총량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잉여가 되는 거죠. 잉여. 그것이 베네핏이 이득이 되는 거죠. 프로핏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국내에 제한되어 있는 수요자를 세계 무대를 넓힌다면 10배, 100배가 되겠죠. 그죠? 왜? 지금 이제 한 200국이 되면 200국 모두와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어떤 그 발륨이 인크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 전체의 부흥을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유무역의 어떤 추구하는 가트나 WTO의 어떤 사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브렌튼 우즈 협정이 44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1944년에 이제 이걸 근간으로 IMF가 탄생했죠. IBRD가 탄생했고 가트가 탄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IMF나 IBRD는 법적인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발전이 됐고요. 법인으로요. 가트는 이제 이것을 이제 아직 법적인 인격체나 어떤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파워는 갖지 못했지만 하나의 협정의 형태, 의정서의 형태로서 지금까지 이제 존재해 오다가 1995년에 WTO로 이제 성화되고, 그렇지만 이 가트의 이 기본적인 정신들 있죠. 가트의 어떤 그런 협정서가 고스란히 WTO로 가서 WTO가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플러스 비관세 장벽의 철폐라든지 상품 이외에 상품의 포커스가 줬던 가트 체제와는 달리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농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규정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WTO 체제인데 가트는 이제 문 닫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WTO 체제에서 가트 몇 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WTO는 가트를 승계한 겁니다. 그죠? 가트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취지와 모든 협의 내용은 가트의 협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트가 미비했던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뭔가 추가한 거죠. 추가해서 그것을 더욱더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가트 체제 이후 WTO가 이제 출범하기까지 한 50년이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변화된 모습들, 변화된 상황들을 이제 WTO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이제 더 성화시켜서 이제 출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딜론 라운드에서는 1961년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64년 5월에 케네디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케네디 라운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케네디 라운드는요, 공산품 관세 인하는 이제 딜론 라운드의 7%, 케네디 라운드에 와서 어느 정도 일단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공산품 평균 10%.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WTO가 FTA가 체결되지 전까지는 또는 체결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관세 10%, 8%, 10% 이런 식으로, 그죠? 부과가 되고 8% 정도 부과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케네디 라운드에서도 자유무역과 가트 체제 하에 있는 거니까요. 관세 인하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도국 경제개발자, 우리나라는 1967년에 이제 가트에 가입을 합니다. 자,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눈부신 이제 성장을 이룹니다. 왜 성장을 이루느냐?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 일단 국내를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도 속된 말로 자기 지역을,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면은 다른 동네에 가면은 가서 이제 뭐라고 서로가 이제 오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다 마찰에서 차 번호판을 딱 보고, 야, 당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여기 저 먼데 있는 분이 이 동네 뭐 타러 오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참 우리가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도 들어요. 자기 동네 아닌가, 남의 동네에 옛날엔 차 번호판에 부산, 서울, 뭐 경북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었어요. 차를 번호판을 보면 이 차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내가 거기 못 갈 이유가 뭐 있는데 그러는 거야. 참 좀 이상하다. 저게 올바로 된 생각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습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관습적으로는
너희가 왜 우리 동네 왔냐 이거죠. 일종의 텃세죠, 텃세. 어? 그러니까 상행위에도 비즈니스에도 텃세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건데 왜냐 나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하물며 한 동네에서도 그런데요. 작은 나라에서도 국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간에도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물건을 만들어도 자국에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었죠. 모두가 헐벗었기 때문에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됐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판다는 것도 그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뭔가 좀 알아야지. 선이 있어야지. 뭔가 좀 네트워크 있어야지 가가지고 내 물건을 소개할 기회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들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단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 해가지고 비즈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운이 좋으면 몰라도 이제 꼭 이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막 찾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걸 사야 된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은 기회를 잡겠죠. 자기 팔 수 있는. 자,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 내가 뭐 성실하게 해가지고 성공 막 발륨을 높여갖고 성공을 했다. 이런 거는 한 100에 한둘이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끊임없는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아주 세심하게 마케팅도 하고 정말 들판에 나가가지고 속된 말로 찌다시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좀 있다 하면은 막 찾아가가지고 하고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자판만 이렇게 아니면 가게만 열어놓고 손님 온다면 손님 오기를 바란다면 손님이 자기 집 우리가 번화가에 가보세요. 번화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도 보면은 점포 임대해서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 시내 한복판에도 그거는 뭐냐? 하나가 뭔가를 이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네트워크가. 자, 그런데 자,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 월등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길거리에 가는데 빵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배가 좀 줄줄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나가다가 제과점에 들어가면 빵 하나를 1,000원 이상은 줘야 돼요. 요즘 뭐 한 1,500원, 1,600원 해요. 뭐 조그마한 것도 메이커에 들어가면 1,8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단팥빵 하나를 사 먹어도. 근데 내가 가는데 배가 고픈데 뭐 이렇게 빵집이 안 보이는데 자판에 빵을 파는데 3개 1,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딱 보니까 뭐 제과점 빵하고 거의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뭐 싼 값에 샀습니다. 왜 싼 값에 샀습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걸 안 하죠. 일단 싼 값에 사서 이제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빵은 팔려요. 1967년도에 우리나라는 그런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임금이 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내에서 파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난전을 좌판을 깔 수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싸게라도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예 들어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를 관리하는 뭐 이상한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자리세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이 그 싼 그 빵을 팔 수가 없죠.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관세 장벽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1967년도에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빵은 우리가 자판에 판 그 빵은 유명 제과점 빵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외형만큼은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팔 수 있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펼 수 있었냐 이게. 자판을 펼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없었습니까? 보호무역 때문에 안 된 거죠. 보호무역 때문에. 너희들은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내가 이거 빵 3개를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어떻게?
자리세 내라 이거죠. 자리세 내라면 뭡니까? 1,000원 팔았는데 결국은 자리세 1,000원 줘야 돼, 500원 줘야 되니까 내가 남는 게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내가 빵을 아무리 싸게 팔아도 못 돼. 그러면 결국은 제과점 빵밖에 안 팔려요 시내는. 자, 그런데 가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너 저기 자리세 받으면 안 돼. 딱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거 너희들 나와버리라 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 뭐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걸 통제하고 이러면 안 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구나 앉아서 팔 수 있게 해야 돼. 딱 이렇게 경찰처럼 가트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모든 걸 갖다가 딱 뭡니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무대에서는 가트 체제로, 즉 자유무역 체제로 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들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200개 가까운 국가가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GDP 국민 총생산 규모로 해서 세계 10위입니다. 자, 무역량은요 일본에 이어가지고 세계 5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00개가 되는 국가 중에. 예? 자,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유무역의 어떤 큰 하나의 철학 속에서 우리가 극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제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데 같았으면 뭐 아예 보호무역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어림없었죠. 미국은 최고 300%까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평균 막 30%. 그 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80%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엄청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중심에는 관세 때문에 일어난 그 요인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개독이 진출했고요. 자, 일괄인하 방식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괄인하에서. 자, 소고기 몇 프로 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쫙쫙 일괄적으로 딱 해가지고 자, 이 품목은 10%로 하자. 쫙쫙. 그냥 뭐, 니도 10% 나도 10%다 10%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관세를 똑같이 10%를 부과했다는 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거하고 같아요. 왜요? 관세를 10% 부과했는데요. 10% 부과했다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양변에 똑같이 뭡니까? 10을 곱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하나 똑같은. 그럼 뭐 때문에 관세 부과하는데요? 관세는 국가의 수입이잖아요. 국가의 수입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FTA가 되면서 다시 관세조차도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관세는 부과해서 그럼 국가가 수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똑같이 일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경쟁국, 적어도 나와 같이 경쟁해서 들어가는 수출국은 하고는 나는 똑같은 조건으로 간다. 그러면 국내하고는 그게 있죠. 국내는 뭡니까? 나보다 10% 싸겠죠. 그렇지만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게 더 자유무역으로 더 발전돼서는 국내에도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국내 그 나라 수입국 국내의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거죠. 그죠? 더 자유무역이 되는 거죠. 완전한 자유무역이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일괄 방식으로 평균 35%.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반덤핑 조살 절차하고 반덤핑 관세. 그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했다. 요건 뒤에 가서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반덤핑이라고 하면 조금만 이야기하면서 반덤핑이라는 게 뭡니까? 반덤핑. 자, 이것도 아까 앞전에 배웠죠.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이 뭡니까? 관세는 안 붙이는데 난 덤핑 관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덤핑 관세라는 게 뭐냐? 야, 너희 나라에서는 세탁기를 50만 원에 파는데 응?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30만 원에 파느냐 이거죠. 왜 너희 나라에서는 50만 원에 팔고 우리나라는 30만 원에 파냐? 우리나라 30만 원에 파는 이유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자에게 너희 나라의 제품을 더 많이 알리고 마켓 쉐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종의 자기 충성 있는 고객들의 어떤 그 몫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의 냉장고 만드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산업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30원 팔았고 너희 나라에서 50원 파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반칙 썼네. 그러면 너희들 가격 3배 더 붙이겠어.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헐게 팔았던 것에 대한 이득을 모두 다 어떻게 환수해가고 앞으로 헐게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관세도 앞전에는 지 마음대로 자기 나라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뭐 거의 몰살지경에 만들어버려. 300% 붙여버리는. 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뭐 속된 말로 다 끼어내는 거지. 자,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는 뭐 관세만 내리면 뭐하냐. 이런 짓 해버리면은 아예 다른 나라 상품 너희 나라에 못 가게 하는 거랑 완전히 날강도랑 마찬가지다.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케네디 라운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제 식량 원조를 실시하자. 개도국도 먹어야지 만들고, 좀 뭐 경제생활 할 수 있어야지. 밥도 못 먹어 집에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먹여놔야지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지 우리도 또 수출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또 수입도 하고 이래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후생이 발전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73년에 동경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 하에서 주요 협정들, 그러니까 가트 체제 하에서 한 8개의 주요 협정들이 있는데 그 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가 침체합니다. 그죠? 오일 쇼크라는 게 뭡니까? 1970년대, 1973년에 1975년까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오일 산유국 카르텔이죠. 카르텔. 자기의 이득을 이제 모여봐라. 야, 이 오일을 막 퍼대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오일 기한질 먹으면 막 쓰고 가격도 막 떨어진다. 우리 오일을 조금 줄이자, 이렇게. 산유국들이 이제 그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일단 뭡니까? 오일 생산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러니까 오일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뛰게 되겠죠. 그러면 오일 값이 뛰게 되면, 자, 지금 오일 값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금 있어서 돈벌이가 안 되는데 오일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이제 지금 지금 1,400원대로 내려왔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오일값이 확 떨어져 버리면 그 지표가 경제가 그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심리가 위축됩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기름 넣으러 갔어요.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일단 기름값이 떨어졌네. 아이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 지금 뭐 벌이도 안 되는데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떨어지니까 좋다. 자, 정부에서 기름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세금을 줄여서 원래 기름값은 이게 원유국에서의 기름값은 높은데 정부에서 세금을 줄여서 기름값을 낮췄다면은 그거는 좀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기름 수요는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유국에서부터 전체적인 기름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보니까 소비량이 줄 거다. 그럼 생산량을 여기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기름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비량이 앞으로 포캐스팅을 보니까 소비량이
줄어들 거라면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름을 덜 쓸 거다. 기름 수요가 줄어들면 기름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건데 내가 기름을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다. 왜? 떨어지면 자기가 산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되니까요. 그러면 기름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향후 소비 전망이 좋지 않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근데 기름값이 너무 높아 본다.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름값이 너무 높아 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원자재, 기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산업 중에 기름을 엄청나게 씁니다. 기름을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것도 많지만요. 그 다음에 모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공산품은 그 원료가 다 기름에서 뽑아진답니다. 우리 플라스틱 뭐로 만드는지 알죠? 그 원료가 기름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름은 또 여러 가지로 정제를 해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에는 기름값을 올렸습니다. 올리가 쇼크가 일어나니까, 이거 이제 원료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소비가 줄고, 전체적으로 뭡니까?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경제가 침체되니까, 왜 보호무역지가 이제 대두가 됩니까, 여러분들? 왜 보호무역지가 대두가 되나요? 경제 침체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공장들도 물건을 못 파는데 수입품이 들어오니까 어찌 됩니까? 싼 값으로.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기 자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점점점 이제 나라들이 새로운 보호무역지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새로운 보호무역지. 그죠? 새로운 보호무역지. 이 보호무역지 철폐하자고 1947년에 가트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새로운 거로 돌아간다. 이제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가지고 이제 산유국이 오일쇼크. 그래서 이제 이때 중동 산유국들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이걸 또 막아야지. 그래서 뭐냐? 야, 가트 정신이 뭐냐? 가트 정신이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세계의 부흥을 이루자는 가트 정신인데 왜 또 빗장을 걸어 잠그냐? 또 왜 빗장을 걸어 잠궈서 또 보호무역주의로 가느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하지 맙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반성하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도국 중에 보면 이제 한국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신흥공업국이 된 거예요. 신흥공업국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소위 덤핑하는 거죠. 덤핑. 우리는 막 그때 막 왜 수출을 하느냐? 우리나라 GDP가 여러분들 얼마쯤 됩니까? 1.7조 달러입니다. 즉 1,700조 정도 됩니다. 자, 그 GDP로 이제 세계 10위나 되죠. 자, 근데 그 1,700조 중에 우리나라가 교역,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게 얼마냐면 60에 70%입니다. 때론 80%까지 갑니다. 그게 한 1.1조 달러, 즉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GDP는 자, 국내 총생산은 세계 11위지만 무역교역량은 일본 다음입니다. 왜 무역교역량이 일본 다음? 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GDP의 대부분이 무역입니다. 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역학을 전공한다든가 또는 무역을 한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학이라든지 국제통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속된 말로 밥줄이 끊어져요. 우리가 처해 있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선진국 중에 독일이라는 나라인데요. 독일이라는 나라도 무역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독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아이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중소기업이 탄탄하거든요. 그걸 강소기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무역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전략품목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한국은
꼽아봐야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뭐 자동차, 반도체, 평면 TV, 철강, 석유화학,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역을 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덤핑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경제 11위고, 그 다음에 교역량이 세계 5위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역, 즉 국제 통상, 즉 통상사회에서, 그죠? 국제 무역 글로벌 무역 세계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우리는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얼마 전에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벗었죠. 미국이 벗어야 돼. 벗어. 이제 그만해. 너 개도국 이제 아니야. 왜? 너 봐보니까 그냥 우리한테 단물만 쏙쏙 빨아먹네. 개도국 그냥 그걸 쓰고. 너 이제 개도국 안 해줄래? 자, 우리 아직도 개도국의 어떤 위치에서 혜택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 개도국의 위치란 것은 뭐냐? 예외조항이에요. 예외조항. 아까 보셨죠? 가트에서 나오는 예외조항. WTO에서 예외조항을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혜택을 받는 게 그게 개도국이에요. 똑같이 경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신흥공업국으로서 이제 덤핑해서 선진국 경제에 이제 타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타격을 준다! 이거죠. 타격을 준다. 이건 뭐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타격을 준다. 이제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무역 좀 제한할래. 너희들은 왜 덤핑 아니야? 내가 반덤핑 관세. 이러죠.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이제 신흥공업국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이러니까 이제 동경라운드에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트를 생각해봐라. 가트를 함으로써 세계의 후생, 세계의 어떤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도 선진국이 유리하면 유리했지. 무역이라는 것은 수출이 선진국이 하는 거지 후진국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자, 왜 그래 됐냐면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트 체제에서는 그 중심이 선진공업국들이 가트 체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이나 내지는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의견이 크게 개진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이 또 WTO 체제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선진국 위주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후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불만이 이제 좀 쌓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동경라운드 때예요. 이제 미국이 그때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안 나왔습니다.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거는 경제 성장 이루고 있었죠. 일본은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이제 반도체하고 이런 걸 팍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오일 쇼크 이런 거로 해가지고 침체돼 있는데, 일본 이후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죠. 저는.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다. 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동경라운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관세만으로는 자, 덤핑을 친다. 자, 개도국들이 신흥공업국들이 덤핑하니까 여기서 반덤핑 관세를 엄청나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반덤핑 관세는 관세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식적인 관세는 아니에요. 비관세 장벽이에요. 들어온 것을 갖다가 보고 뒤에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이게 관세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야. 300% 막 이런 식으로 몇 배를 그냥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관세 인하만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비관세도 우리가 비관세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관세 인하면 뭐 하냐? 일괄 타결하면 뭐 하냐? 비관세로 전부 다 새로운 보호무역주를 해버리는데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논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동경라운드 73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비관세 장벽을 제기한 협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자의적인 관세평을 지 마음대로 그냥 보고,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이거 품목이 그 품목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 텔레비전 맞는데, 이 텔레비전 아니야, 이거는. 이건 텔레비전 아니고, 이건 비디오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컴퓨터야, 이거는. 이거는 컴퓨터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전화기를 볼 것인가, 휴대폰 컴퓨터를 볼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태블릿 같은 걸 보고, 뭐, 이거 컴퓨터야.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그 전화기인데요. 아니야. 이건 컴퓨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버린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를 본다. 요런 부품이 들어간 것은 요 카메라로 본다. 뭐 요거는 뭐 휴대폰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제 정형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산품 수출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있죠. 수출 보조한다는 거는 경쟁력을, 그건 완전히 그거는 왜곡시키는 겁니다. 국가가 손해보는데, 나 이거 원가 만드는데 1,000원 들었어. 근데 저쪽 나라에 가니까, 저 나라에 1,000원 밖에, 1,000원 파는데, 그럼 나 이거 가면 관세 들고, 운임 들고, 그 판매비 관리 들고, 그럼 난 저 가서 1,300원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수출 안 됩니다. 이렇게. 야, 1,000원 해. 300원 내가 줄 테니까. 국가가 이러는 거죠. 왜 줍니까? 일단 가가지고, 그 가서 외화를 벌어오잖아요. 벌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가면 또 가다 보면은 1원이 남더라도 남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서서히 그쪽 물건에 대해서 마켓을 점유하고 가면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쪽에 물건도 더 좋아질 거고요. 만드는 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쟁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서 벌어오는 것도 이제 국가가 세금으로 또 다시 환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준다.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내니까 좋지만 저 수입하는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뭡니까? 보조금 받아가 오는 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잘 만들어도 보조금 받아오는 나라들은 물건도 엉망진창인데 더 싸게 팔아버리니까, 원래 싸게 팔 물건이 아닌데 싸게 팔 수 없는 물건인데 보조금을 팔아버리니까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양호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멀쩡한 그 기업들이 못된 기업들한테 어떻게 돼? 떼업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면 그건 아니지. 그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적게 해가지고 이게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치팅을 하나 해가지고 시험을 치해가지고 많이 해보면 그거는 가만둘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이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왜곡이잖아요. 왜곡.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죠. 그죠? 안 돼. 그건 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허가 절차도 굉장히 이제 강화를, 수입 허가 절차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반덤핑 할 때도 그것도 이제 반덤핑을 이제 어떤 경우에 반덤핑이다. 어떤 경우에 진짜로 가격을 보고 국내에서 어떤 가격을 어떤 일정 기간에 파는 증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해 가지고 반덤핑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그랬는지 데이터도 제시해 가지고 서로가 어그리 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저 상대방도 인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덤핑 해야지. 또 보고 자기 기분 나쁘니까 너 안 돼, 반덤핑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너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싸게 팔아. 이게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자의적으로 하지 말자. 그럼 수입 허가 절차도, 식료품 사가지고 저기 지금 냉동 컨테이너 안에 들었다. 냉동 컨테이너 오래 가봐야 일주일 가는데, 모든 것은 일주일 가면 다 상하게 됐어요. 근데 수입 절차 잠깐 저 우리 식품 서류 이거 필요한데 당신 이거밖에 없네. 식품 서류 뭐 한 100개 정도 막 요구하는.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다 퍼져버리잖아요. 수입 통관하면 뭐합니까? 다 상해가지고. 겨울에 의류 왔는데 말이죠. 겨울철 오를 갖고 왔는데 여름이 될 때까지 통관 안 한다. 그러면 여름에 뭐 두꺼운 옷을 팔 수가 있습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 허가 절차도 자 요런 프로세스 요런 거 되면은 자 처리 기간 며칠 짝짝짝 해서 우리 요거 다 어그리하자. 그래서 수출업자가 그걸 가지고 예견해 가지고 자기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경쟁이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해보자 이거죠.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인정되죠. 국제교범 추진하죠. 자,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물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동경 라운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경 라운드로 오면서 점점점 더 뭔가 체계화되고 있죠. 체계화되고 있다. 우리 그런 것들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
우리 GSP 했죠. 얼마 전에 GSP.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 하죠.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대우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때 하던 게 뭐냐면 GSP입니다. 일반 특허관. 개발도상국에서 의무 부과가 잠시만 미안합니다. 의무 부과입니다. 의무 부과했던 걸 개발도상국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자, 너가 이거 따라라. 우리 일괄 타결된 거 회원국. 근데 개발도상국 우린 개발도상국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아씨. 자, 개발도상국이가 좋아. 너는 그럼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게. 요렇게 우리가 요 부분은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을게. 요거는 뭐 서류 안 가져와도 돼. 이런 식이죠. 금융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엄격한 미국 FDA 경업 기준을 다 적용하면은 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뭐 요거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우리 이제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대해 줄게. 요것들을 이제 다 만든 게 동경 라운드 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반영이 됩니까? 조금씩 반영이 됩니까? 뭐가 조금씩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되고 있죠. 그죠? 개발도상국의 입김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선진국 위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방금 말하는 이제 개도국, 자, 트럼프가, 야, 한국, 너 개도국 이제 그만해. 우리가 언제 개도국, 지금 아직도 우리가 개도국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삐뚤은 개살구였네. 우리가 아직은 무역에서는 개도국 말도 잘안네. 개도국이었습니다. 개도국. 자, 근데 트럼프가 개도국, 야, 이런 조건 봤다. 자, 이런 조건이 있겠죠? 몇 개 조건이 있습니다. 너 개도국에서 이제 개도국 더 이상 아니네.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맞네요. 우리 이제 개도국 졸업해야 되겠네요. 자, 그때 그것도 다 동영 라운드에 또 만들어요. 개도국에 대한 우대도, 그다음에 개도국을 어떨 때 개도국에서 졸업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도 다 동경 라운드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경 라운드는 비관세 장벽 제거에 초점을 뒀다. 그죠? 비관세 장벽 제거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개도국에 대한 어떤 그 우대 및 졸업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우루과이 라운드죠. 우루과이 라운드 요거만 이제 하고 이제 요 장에서는 이제 3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4강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